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중문화는 눈부십니다. 영미권 백인의 전유물이었던 아카데미 작품상도 수상했죠. 연기상도 마찬가지고요. 음악이 더 눈부십니다. 월드컵 우승보다 멀어 보이던 빌보드 1위를 몇 번이고 차지했습니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OTT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젠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한식의 약진도 놀랍죠. 전 세계 어지간한 나라의 중소도시에서도 한식당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라면과 한국산 술도 얼마든지 편하게 구할 수 있죠. 한국산 맥주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드물지만 막걸리도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외국에서 구할 수 있는 한국산 술의 거의 대다수가 희석식 소주거든요. 우리 경제력과 대중문화 영향력에 비해 우리 술은 그만큼 세계에 알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계는 고사하고 아직 우리는 조선 후기 우리술 르네상스기에 다양했던 우리술도 다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왜 희석식 소주가 현대 한국술의 대표 선수가 된 것일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밝히러 갑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탁주영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탁주영 PD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이때쯤 되면 탁주영 PD님이 누구신가 또 궁금해하실 청취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네. 네. 아직도 방송이라는 게 네, 네, 시리즈를 계속 듣는 분들도 있지만 갑자기 마블 유니버스 그렇죠. 네, 다 건너뛰고 아이언맨 다 건너뛰고 네. 대환장인가요? 혼돈인가요? 멀티버스. 대혼돈이겠죠. 설마 영화 제목을 대환장의 멀티버스로 했겠어요? 네.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거부터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탁주현 PD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아주 어엿한 술토크입니다. 네. 원래는 여행 다큐멘터리 PD셨죠? 그렇죠. 네. 네, 셨조라고 제가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건 지금은 여행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보단 여행 콘텐츠와 그리고 우리술 콘텐츠가 본업이 되신 느낌이어서 맞습니다. 예. 네. 사실 탁지현 PD님은 여행 콘텐츠를 시작해서요 한때 사과 시럽의 아이튠즈 1위까지 그랬던 적이 있었었죠. 네. 네, 거기서 1위라는 것은 국내 1위입니까? 글로벌 1위입니까? 글로벌 1위 아니었을까요? 그거? 예,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에서 팟캐스트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그렇죠. 때. 팟캐스트 여행, 레저 카테고리에서 전 세계 1위. 아니 그냥 저기 아이튠즈 전체 1위 한 적 한 번 있어요. 전체 1위입니까 심지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 그거야말로 네. 빌보드 1위와 맞먹는 일 아니었습니까? 다들 이러는 값도 했었죠. 뭐. 네, 만들고 계신 콘텐츠가 탁피디의 여행 수다라는 여행 팟캐스트 콘텐츠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여전히 사랑을 받고 지금도 팟빵에서 여행 레저 부문 부동의 1위. 팟빵에서는 그렇죠. 10년 넘게. 네. 뭐 전통의 네. 여행 수다 맛집 탁피디 여행 수다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그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시고요. 네네. 네, 이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 대중문화에서 가장 멋있는 장면을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티스트가 혹은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팬들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것. 네. 네, 그거만큼 멋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멋있기도 한데 위기감도 좀 느끼고. 네, 이렇게 모임을 해보면 다 이제는 연로하셔서 네, 많이들 나이가 드셔가지고. 네. 1990년대 말에 산타나 그러니까 네. 그래미를 수상하고 네. 다시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네. 저 그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MTV 공연을 위성방송으로 볼 수밖에 없던 시절이긴 했는데 그때 산타나가 이미 60대였죠. 네. 팬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홀을 가득 채운 수천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할아버지 산타나가 공연을 만들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진짜 멋이 아닌가. 그래서 작은 소망이 있는데요. 탁피디님 탁피디의 여행수다 끝까지 나중에 20년 후에 30주년 기념 탁피디의 여행수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만들어주시면 요양병원에서도 녹음 공간 만들어서 녹음하고 유튜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탁피디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우리술 이야기를 하는 건 탁피디님이 본인 표현입니다. 제법 성공한 술꾼. 성공한 술꾼이죠. 제가 술꾼 중에서는 뭐 상당히 술꾼이 네네네. 성공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할까요? 술꾼으로 시작했는데 심사위원 하면 성공한 거 아닌가?
처음에는 나의 술을 마시기만 했는데 네네네.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 술이 어떤가요? 드시고 평점을 매겨주세요. 네네네. 혹은 대회에 나가서 우리 술 출품했습니다. 심사위원님 이거 드시고 네. 점수를 매겨주세요 하는 그렇다. 포지션까지 왔다. 그렇죠. 예전에 대한민국 주류 대상 네. 크래프트 맥주 부문 오, 심사했었고 그러시군요. 지금은 그 남도 술 품평회, 우리 네. 술 품평회 비막걸리 부문 심사위원 그렇군요. 올해 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웃은 이유는요. 탁피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를 바라보시면서 만면에 느긋한 미소를 하는 게 내가 이 정도쯤 됐어라고 하는 강력한 자신감. 네네네. 중년의 자신감 보기 좋습니다. 그 자신감을 좀 끌어올려야 되더라고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저는 약간 반대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네. 약간 모자란 모습을 많이 보여줄수록 사람들이 안심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외면적으로는 그런데 네. 내면적으로는 계속 자신감을 좀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렇군요. 쉽게 상처받는 나이라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멘탈도 바사삭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사람마다 멘탈은 다른 거니까요. 네, 네, 저 괜찮습니다. 들으시고 좋은 댓글 이런 반응들 좀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되게 올드스쿨하게 뭐 팬레터 이런 것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탁피디님과 함께 우리술 이야기를 하는 건요. 탁피디님이 우리술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교양서죠. 그 책을 작년에 출간하셨습니다. 우리술 익스프레스. 그렇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네, 뭐 한동안 N 그 포탈에서 엠포탈. 네네 거기에서 이제 베스트셀러 딱지가 빨간 딱지가 아, 붙은 적이 있었죠. 네. 그건 저도 몇 번 붙긴 했었는데.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별거 아니군요. 네. 네? 네? 제가 별게 아니게 되는군요. 네. 저희가 하승조 소장님을 모시고 경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 적당 덕후에서. 네. 그때 하승조 소장님께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경제 커뮤니케이터. 과학 커뮤니케이터에서 나온 말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근데- 모든 분야에는 커뮤니케이터가 다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탁피디님의 말로 정말 탁월한 우리술 커뮤니케이터가 아닌가.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 그런 생각을 역할을 해봅니다. 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뭐 강연도 다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탁피디님께서 우리나라에 아주 어진 임금이 계셨는데 국민의 지나친 알코올 소비를 걱정해 친절하게 전 국민의 음주를 절제케 하는 네. 얼마나 친절하셨냐면은 술을 만들거나 마시면 목숨까지 국가에서 그렇죠. 거둘 네. 정도로 네, 네. 강력한 금주령을 였던 영조였었죠. 네. 그 영조의 3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조선의 금주였었고 네, 네. 그런데 영주의 적통을 이어받은 네. 손자죠. 네, 네. 정조는 네. 할아버지와 다르게 또 술고래였다는 그렇죠.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뭐 금주령을 내리시옵소서. 야, 그 술 다 이것 되는데 그런 거 버리냐? 그러니까 정조가 그런 얘기를 한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조선의 천재 해원 신윤복이 조선후기 한양의 주막의 풍경을 마치 복선이 잘 깔려 보기 좋게 정리한 추리소설처럼 보이는 네. 그 그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그림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주사겁에. 주사겁에 네, 네. 신윤복이 그린 조선 후기 한양의 주막 풍경이죠. 저는 그 그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요새 유행하는 생성형 오픈형 AI에게 정말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그림은 정말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네, 더 많은 게 보이고 그렇죠. 이제 제가 그 우리술 교육기관에 네. 가가지고 이제 술 관련된 또 교육도 받고 뭐 이러고 음. 있는데 이제 고문원을 연구하시는 아니 분은 지금 술 관련 교육까지 받으십니까? 술문헌 전문가 과정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드디어 오늘은 현재 한국의 소주와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전통 소주와 현재 희석식 소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맥주, 사실 또 우리 맥주가 이제는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아니 한국 맥주는 왜 이렇게 물같이 닝닝해? 향이 없어, 아로마가 없어라고 엄청 욕먹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한 우물을 파다 보면 그렇군요. 장르로 인정받는 날이 온다. 고인물이 네, 됐다. 어떤 코리안 워터리 비어가 네.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는. 여기서 워터리하다는 건 그 말이죠. 물 같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물처럼 벌컥벌컥 마시기 좋다. 음영성이 라는 좋다. 그런 뜻. 오늘 드디어 한국 희석식 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말이라서 네. 오늘 뭐 친구들이랑 가볍게 한 잔 걸치신 분 계실 것 같고 네. 또 월요일 날 벌써 퇴근길 한 잔 약속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월요일부터. 뭐 그런 분들 중에 두 분 중 한 분은 아마 머릿속에 그 초록병에 담긴 그런 소주를 떠올리고 계시지 않을까. 요새는 이제 파란병, 투명병도 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네. 작년도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보면은 네. 주류시장 전체의 시장 점유율의 42% 정도를 차지하는 게 희석식 소주고요.
놀랍네요. 현재는 굉장히 주정이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중년층에서도 하이볼이나 이런 술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았고요. 크래프트 비어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우리 희석식 소주가 전체 네. 시장 점유율의 42%. 그렇습니다.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희석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요새는 사실 병만 보고는 이게 희석식 아닌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술이랑 친해지려면 그 라벨이랑 친해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술 뒷면에 보면 이제 식품 유형이라고 나오는데 식품 유형이 예전에는 희석식 소주 또는 증류식 소주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그 희석식 소주 표기가 한자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희석이 되게 어려운 한자거든요. 잘 안 쓰는. 소주는 뭐 눈에 약간 익숙하기도 하니까 뭔지 잘 뭐 이렇게 뭐 대충 소주라는 건 알겠는데 네. 앞에 한자가 세 글자가 붙어 있는데 잘 못 읽겠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바뀌더니 2013년부터인가요? 이게 아예 빠져요. 그래서 소주는 그냥 다 소주다. 아니 이거 왜 바꿉니까? 아니 어차피 그 세율이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과연 어떤 술인가를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술꾼들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피곤해지는군요. 네네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맛있는 거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정확히 뭔지를 알려고. 근데 이건 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품이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얻게 되는 걸 테니까요. 네. 자 그래서 희석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뭘 좀 탔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한마디로 물 타는 거 아닙니까? 물을 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럼 뭐를 물에다 탔느냐? 네. 그게 이제 주정이라는 거예요. 주정. 알코올. 네. 그러니까 이런 희석식 소주를 화학주다, 뭐 화학식 소주다,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그 발효식품은 다 화학적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거죠. 그렇죠. 아예 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떤 화학 약품 같은 걸 탄 건 아니고요. 아니 우리 몸속에서도 호르몬도 화학적 작용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생화학적. 그렇죠. 생화학적 과정을 거친 어떤 천연 알코올을 연속식 증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증류를 해서 네. 굉장히 고농도의 알코올을 만든 거죠. 고농도의 식용 에탄올을 만든 거죠. 물 성분이나 다른 것들은 거의 빠진 순수 에탄올만 우리가 그렇죠. 마실 수 있는 에탄올만 남게 한 것이 주정. 그렇죠. 그래서 네. 보통 보면 95% 이상의 알코올을 만들면 그걸 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99도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무수주정이라고 하고 아예 물이 없다는 뜻이군요. 아예 물이 없다는 뜻이죠. 거의 뭐 물이 없다고 봐도 좋다. 그걸 부르는 다른 명칭이 바이오 에탄올이죠. 아 그렇군요. 연료죠, 연료. 정말로 그 바이오 에탄올에다가 다른 걸 좀 첨가하고 해서 실제로 연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면은 희석식 소주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일단 희석식 소주는요. 법규상으로 우리 술은 아니에요. 국내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술은 아니에요. 이 우리 술이라는 건 법정 용어는 아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다. 네네. 법률 용어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면 전통주 등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죠. 야 애매하네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전통주 등 안에는 정말 딱 그 전통주와 뭐 전통주라고 완전히 규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전통주 비스무리한 것들이야. 비스무리한 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주류 면허가 좀 달라요.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에 의해서 생산되는 한국 술 8대 주종 안에 들어가는 주종 그러면은 전통주 등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쨌든 한국 술 8대 주종이라고 정의돼 있는 거 안에 못 들어가는 게 맥주랑 희석식 소주예요. 얼핏 생각하면 약간 이해가 안 되기도 하면서 네. 또 전통주 우리 술이라고 보기는 너무 애매하겠죠. 네네. 그래서 희석식 소주는 때려 죽여도 전통주 등 안에 못 들어간다. 하지만 현대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술이야말로 희석식 소주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은 다른 맥락이다. 근대 이후에 어떤 현대사를 들여다봐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역사적 맥락인 것이지. 그럼 탁피디님 네네. 조선시대까지는 희석식 소주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없었죠.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죠. 도주가 워낙에 비싸고 네. 얻기 힘든 것이니까 네. 그냥 먹긴 아깝고 네. 득점지 여기다 우리 물이나 다 먹을까? 물 타 드시는 분들은 계셨겠죠. 하지만 희석식 소주를 규정하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주정이 들어갔는가. 그렇군요. 예, 유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정을 뭔지 알아야 되는데 네. 자, 주세법에서 정의한 걸 한번 볼게요. 네. 주정,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 여기 물료는 이제 재료입니다. 재료 쉽게 말해서. 그렇군요. 네. 요것들을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근데 이제 보통 주류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주정은 95도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분 재료라는 건 뭐냐면 쌀, 밀, 보리, 옥수수 등의 곡물
네. 또는 고구마, 감자, 카사바 등의 뿌리 식물. 뭘 써도 되긴 하는데 카사바가 제일 싸니까 많이 쓰고요. 그렇겠죠. 우리 희석식 소주 대부분 원재료는 카사바죠. 근데 이제 국내 농산물 수요 공급의 안정을 위해서 만약에 남아도는 농산물이 있으면은 주정 재료용으로 요걸 빼버립니다. 그럼 쌀값이 폭락했다 그럴 때는 쌀도 쓰기도 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쌀을 가지고 주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당질 재료라고 하면은 과일 또는 사탕수수즙 또는 당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밀이라는 것은 설탕 만들 때 원당 빼고 남은 시럽, 그게 이제 당밀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1차 발효를 시키면 뭔가 이제 막걸리 내지는 뭐 이렇게 대충 뭐 과실주 비슷한 그런 술이 되고. 네. 근데 요거를 마시진 않아요. 뭐 이렇게 딱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맛있게 만든 술이 아니니까. 그거는 오로지 알코올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만든 뭔가 이제 중간 단계의 그런 물질인 거고, 요거를 많을 것 같아요. 잡내 많죠. 요거를 증류기에 넣고 증류를 하는데 요 증류기의 형태 자체가 연속식 증류기 또는 증류탑이라는 걸 씁니다. 연속식 증류기라는 건 말 그대로 증류를 여러 번 그 안에서 반복해서 할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니 탑 네. 모의 형태를 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용의 주정을 제조하는 증류탑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한 25단에서 30단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멋있겠다. 그 안에 구조가. 밖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겠네요. 정말 탑이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증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에탄올에 가까운 식용 에탄올이 나오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그냥 마시면 너무 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가 이제 희석을 해요. 탁피디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소주를 만드는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지방 중기업들도 그렇고 네네. 거기서 만드는 소주들이 저마다 맛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 사용하는 주정은 다 같은 걸 쓰는 동일합니다. 거죠. 그리고 주정 단계가 되면 뭐 이제 그 주정 95도짜리 이렇게 뭐 먹어는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거를 목이 먹고서는 그걸 먹고서는 이거 쌀이네, 이거 뭐 고구마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순수 알코올만 남았을 때 그걸 가지고 원재료를 맞춘다. 네. 그래서 요거를 물에 희석하기 전에 네. 여과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그렇군요.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잡스러운 맛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쵸. 거친 맛도 많고, 그래서 여과를 싹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에 희석한 다음에 설탕 타야죠. 조미료하고. 법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을 넣습니다. 네. 이 법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에는 뭐 효소 처리 스테비아, 수크랄로스, 토마틴 이런 건 다 감미료입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대체제죠. 단맛을 내는. 네네네. 그리고 디엘알라닌 같은 이제 조미료, 구연산 같은 산미료, 그리고 뭔가 우리 소주는 마시면서 숙취 해소가 한꺼번에 되지. 네? 영양 성분 아르지닌이 들어있지. 아니 마치 이것은 밥을 먹으면서 칼로리 커트해준다는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그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는 소주 뭐 이런 거 유행했었어요. 예. 역시 사람은 마케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브랜드마다의 비법으로 조합해서 첨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똑같은 주정을 썼는데 어떻게 다른 맛이 나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레시피를 각 회사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도 꽤 유의미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주정이라는 거, 네. 이게 사실 영어로 그냥 스피릿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주정이 스피릿이군요. 주정의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주는 술주자겠고 정은 네, 이제 깨끗할 정할 정. 아 정수할 때 네네. 정자겠군요. 정수, 뭐 정신, 정령, 정예, 정기 이런 데 들어가는 정자죠. 주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19세기 일본 과학자들의 번역어인 거예요. 사실 그쵸? 이제 모든 일본은 과학어가 대부분 네, 일본 이런 작업을 18세기부터 꾸준히 해왔죠. 했죠. 혹시 우리 공태희 PD님은 일본사에도 빠삭하시니까 네. 그 해체 신서라는 책 아십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 해체 신서라는 게 1774년에 네덜란드에서 전해진 해부학 서적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제목은 온틀레드 쿤디어 타펠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온틀레드 쿤디어 타펠렌. 이 네덜란드어입니까? 네네. 예, 화란어. 네. 요거를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일본 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인체에 대한 지식이 사진으로 보듯이, 그때 이제 사진술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너무 정밀한 그림과 함께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이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네덜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요거를 번역해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뭐 동맥, 정맥, 뭐 신경, 그 그렇죠. 전에는 없었던 네. 뭐 좌뇌, 소뇌, 우뇌 뭐 이제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을 그때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태피님이 네덜란드를 공부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난학이라 그래서 네네. 일본어로 네덜란드가 오란다라 부르잖아요. 네네. 왜 오란다라 부르지? 홀랜드가 오란다가 되는 기적이 있긴 한데 네네. 아무튼 그 전부터 난학은 개항장 주변에서 전국에 몇 개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유행했었고 그래서 의외로 일본 막부와 지식인들이 일부는 서양 기술 과학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알고 있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번역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죠.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끊임없는 번역을 통해서 서구의 지식을 받아들였고요. 네. 그래서 자신의 걸로 만들어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어 중에는 서구에서 기원한 개념어 중에는 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번역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과학과 철학. 네, 과학, 이거 철학, 예, 뭐.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거 우리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주의, 낭만주의. 사실 자본주의도 그래요. 네네. 생각해보면 캐피탈리즘, 네. 데모크라시 이걸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번역하는 게 과연 지금 생각해보면 100% 옳은 번역인가? 고개를 약간 갸웃하는 지점이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낭만주의는 심지어 그냥 로맨티시즘을 음으로 그냥 딴 거예요. 그렇죠, 음치한 거죠. 로망이 낭만이 로망이 로망이니까 낭만가. 로망. 네. 근데 이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로만, 낭만. 음. 뭔가 로망하면 우리가 이거 로망이지. 그게 낭만입니다. 음.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은 또 약간 왜곡이 돼 버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죠. 로맨티시즘은 사실 뭔가 이제 뭐 이렇게 로맨스가 있고 해서 그 로맨티시즘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는 로맨티시즘이었는데. 자, 여튼 그래서 일본인 번역가들은 뭔가 이제 새로운 단어를 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핵심적인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동양 사람들이 그쵸. 특히 일본 사람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죠. 했죠. 그래서 이제 스피릿이라는 거를 그 서양에 가니까 엄청나게 독한 새로운 과학으로 만들어진 어떤 술이 있대더라.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 번역어로 뭘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술주자는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쌀을 우리가 도정할 때 아주 깨끗한 상태로 만든 거, 그 쌀 안에 우리가 먹고 싶은 핵심만 남긴 거, 그걸 나타내는 한자가 정자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도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글자를 붙이자. 그래서 주자와 정자를 붙여서 어떤 고순도의 알코올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든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피릿을 어떤 시각으로 받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모든 술이 공통으로 함유해야 하는 그렇죠. 술의 근원. 네. 네. 술의 특징을 술로서의 특징을 발현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다. 술의 근본 그런 걸 주정이라고 네. 스피릿을 번역한 거고요. 일본 네.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모든 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씨앗이다. 라는 느낌까지도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유럽의 사정을 보면 네. 19세기 중반부터 해가지고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자연과학이 너무너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과학 만능주의.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몰라서 그랬던 거야.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에 대한 믿음이 강골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뭐 그전에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세균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렇죠. 치료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전자기파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호를 알게 되면서 멀리 있는 사람과 통신이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라디오도 생겨나고 그다음에 원자론도 이때 이제 생겨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이건 결국 들여다보고 쪼개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아주 작은 기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심지어 이걸 알면은 정말로 연금술이 가능해.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론을 알면.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발효의 메커니즘도 이때 비로소 규명이 됩니다. 발효의 메커니즘을 규명한 건 파스테리 박사 아닙니까? 그 전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샤를 까냐흐 들라투르. 프랑스 분이군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샤를 까냐르 들라투르라고 이제 적습니다. 네. 네네. 뭐 굳이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발음하실 필요까지는 한번 다시 해주실래요? 샤르 예, 그때 샤. 까냐흐 까. 들라투르. 예, 불어 전공하신 많은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네네. 말씀을 드리면서요. 불어 전공한 분한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여쭤본 거지. 네네. 뭐 생생한 불어 발음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네, 인정하셔야죠, 그거는. 네네. 네. 이분이 그래서 양조장의 맥주통을 네. 이때 당시에 현미경이 있었으니까 네. 현미경으로 이제 들여다봐요. 들여봤군요. 네. 그래서 네. 그 안에 뭔가가 있다. 뭔가가 라는 있었습니까? 거를 발견을 해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빠르게 입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미생물을 발견하신 파스텔이 이전에 미생물을 발견하신 발음 한번 다시 해주실래요? 샤흐, 샤흐, 까냐, 까냐, 들라투. 들라투.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이 현미경을 보니까 네. 잘 되는 통에는 뭔가 꼬물꼬물한 애들이 있는 거야. 미생물이 그래서 더 많았다. 이게 있어야 알코올이 된다. 네, 그 전에는 그냥 뭔가 자연 발생. 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음.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신의 축복으로. 이 안에서 알코올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와인이나 맥주가 잘 안 되면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한 거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된 거죠. 오호, 놀랐군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비로소 파스테르가 그때는 사탕물을 가지고 술 만드는 증류업자들이 왜 어떤 통은 잘 되고 어떤 통은 안 되니까 하면서 네. 파스테르한테 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파스테르가 이제 그때 또 들여다 보니까 잘 되는 통에는 뭔가 동그란 애들이 많고 안 되는 통에는 막대 모양의 애들이 길쭉한 있다. 애들이 많았죠. 그래가지고 동그란 애들이 효모다. 얘네가 술을 잘 만드는 애들이다. 막대 모양 애들이 젖산균이다. 이 술통이라는 것은 초반에는 어떤 이 동글뱅이, 이 효모와 이 막대 모양 젖산균들의 전쟁터다. 그래서 환경을 이 동글뱅이 효모들이 잘 승리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을 해주면 그래서 그렇군요. 얘네들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막 알코올을 만들면서 아하. 젖산균이 길을 못 펴게 된다. 이걸 이제 규명을 하시고 그 전에 샤흐 까냐흐 네. 들라투라는 양반도 똑같은 소리를 했대더라라고 한번 재인용을 해주십니다. 이분이. 그렇군요. 네네. 요런 기술이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래도 양조주는 한계가 있잖아. 아,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에는 높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진한 걸 먹고 싶어요. 네네. 이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조선에서는 네. 20도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양주 주만으로도. 근데 그것은 서양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겁니다. 서양에서는 그 아무리 노력해도 한 13도 이상 높이기가 만만치가 저 않아요. 와인이 대부분 10도에서 14도 정도니까. 아무리 뭐 맥주 양조를 강하게 해도 음. 한 13도 정도가 한계입니다. 쌀이 가지는 곡물의 특성 때문이겠죠? 그거보다도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동글동글한 녀석들, 효모, 아, 이쪽 효모가 좀 더 일을 잘합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핵심 일꾼들이잖아요. 네. 그 도수의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쪽 방법이 좀 더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당이 생기면은 바로 섭취를 하고 당이 생기면은 바로 섭취를 하고 한 번에 당 농도가 확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어서 당 농도가 너무 올라가도 그게 미생물한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당이 생성되면 바로 없애버리고 생성되면 바로 없애버리고 이런 방법이어가지고 효모라는 녀석은 굉장히 까다롭군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뭔가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 같은 데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은 프리징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었어요. 냉동 발효. 프리징? 네, 냉동 발효. 어떻게 하는 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이제 맥주를 많이 했습니다. 맥주. 네. 왜냐하면 맥주가 좀 더 추운 지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 맥주를 가지고 나는 13도 이상을 먹고 싶어. 냉동으로 발효를 어떻게 하죠? 그냥 얼리면 됩니다. 얼리면 도수가 높아지나요? 물 부분이 없니다. 아. 그래서 위에 얼음이 생성이 그렇군요. 되는데 그 얼음을 계속 제거해주면 윗부분만 계속 얼죠. 근데 걔네들은 거의 다 물이에요. 알코올은 거의 안 얼기 때문에. 그렇죠. 알코올도 얼지만 지구상 자연환경에서 얼 정도는 아니죠. 독일 맥주 중에 아이스복이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네. 아이스가 영어의 아이스랑 똑같은 아이스입니다. 얼음. 복은 좀 더 강하게 양조한 맥주를 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스복 같은 경우가 그런 냉동 증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맥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진하고 독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옛날 아랍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네, 증류. 네, 그게 이제 증류법이죠. 네. 자, 그래서 이 증류법이 이제 어쨌든 뭐 9세기 때 바그다드에서 한번 정리가 된 다음에 네. 유럽으로도 퍼졌잖아요. 네. 그래서 요 19세기가 되면은 요 증류법도 비약적인 발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일랜드에서 연속식 증류기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아, 그 전까지는 연속은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증류를 하기 위해서는 증류솥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류기, 단식 증류기라고 부르고 지금은 아래 틀에다가 원하는 증류 재료를 넣고 위틀을 덮고 끓이고 알코올 증기를 모아서 따로 빼고 증류가 끝나면 그 안에 폐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비우고 그게 남아있는 채로 또 일을 하면은 잡스러운 냄새가 생기니까 세척을 하고 네. 요 과정을 한 배치라고 합니다. 배치. 아, 거기서 난 말이 배치군요. 네네. BATCH. 이런 식으로 하는 증류를 우리말로는 단식 증류, 영어로는 배치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실 연속식 증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이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컨티뉴어스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계속 자기가 알아서 반복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멀티
트리플하게 하는 다중 증류라는 게 있었어요. 네. 도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네. 자 증류를 한 번 했는데 뭐 40도짜리가 나왔어. 그러면 얘만 가지고 네. 한 번 더 증류솥에 넣어서 증류를 배치 디스틸레이션을 또 하는 거예요. 그쵸, 간식 그쵸. 증류를. 네, 이미 높아진 애를 한 번 다시 돌리면 네. 더 높아질 테니까.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의 그 보통 이제 스뱅이라 그러면 그 다 아실 텐데 이 싱글 몰트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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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스키의 경우에 이제 3중 증류를 하는 걸로 유명하죠. 트리플 디스틸레이션.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런 도수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단식 증류를 3번 반복하는 거니까 3배로 더 귀찮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안에다가 재료를 넣으면 촥촥촥촥촥 해가지고 안에서 마치 다중 증류를 한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증류기는 없을까라는 게 이제 발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만든 사람의 이름이 애니어스 커피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커피인데 연속 증류기를 개발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만든 증류기를 커피 증류기라고도 불러서 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죠. 커피를 증류를 왜?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철자가 COFFEY예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거에는 뭐 코페이 증류기, 뭐 피 증류기 뭐 하는데 발음은 그냥 커피입니다. 그렇죠. 네. 철자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세금 걷는 징수관이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의 임무 중에 하나가 밀주 제조 근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커리어 초반기에 네. 50대 1로 격투가 붙어요. 50대 1로요? 네. 근데 살았단 말입니까? 뭐 총기 같은 걸로 무장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허벅지가 총검에 관통이 되고 두개골은 골절된 상태였고. 세상에. 근데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냥 구세청을 떠날 것 같은데 네. 이 양반이 떠난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야, 현장은 역시 너무 거칠어. 공부를 해야 살겠다. 공부라 그러면 총검술을 공부하셨나요? 세법. 세법. 네. 당시 세무서가 특허와 관련된 업무도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 등록을 세무서에서 했어야 됐어요.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이과적, 자연과학적 지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세법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특허 내주는 심사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시에 최신식 위스키 증류기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 지식을 쌓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봐달라고 오니까 그렇죠. 우리 게 확실히 진짜 새로운 게 맞다. 그러니까요. 지난번 거랑 비교가 안 된다.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건 다르다니까요. 다음 설계도 보세요. 아니 보세요. 저희가 여기서 1차, 3차, 4차 이렇게 바이패스를 만들어서 이거 특허 주셔야 됩니다. 야, 이거 3년 전에 저 맥그리거가 만든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파이프 길이가 달라요? 재질하고요. 알았어, 내가 한번 뜯어볼게. 네, 이런 걸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네. 1824년에 자기가 위스키 증류소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 이 사람의 변신을 놓고 네. 이 업계에서 평을 하기를 최고의 사냥터지기가 최고의 미력군이 됐다. 지금 밀주업자들이 증류를 하는데 내가 쟤네들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걸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밀주 제조를 근절시켜버리겠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연속식 증류기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식 증류기는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탑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안에 여러 장의 금속 쟁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술덫이라 그러는데 이제 술덫이 증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양조주인 거죠. 네. 그걸 밑에다 이제 재고 불을 떼기 시작하면은 네. 일단 얘가 한번 증발을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금속 쟁반을 만나서 얘가 거기서 다시 액체가 돼요. 그런 다음에 좀 쉬었다가 어쨌든 밑에서는 계속 열이 공급되니까 얘가 또 다시 기체가 돼요. 그래서 한 단 더 올라가서 또 액체가 돼서 쉬어요. 이런 식으로 액체가 됐다, 기체가 됐다, 액체가 됐다, 기체가 됐다 하는 거를 환류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네, 영어로는 리플럭스. 네. 이 환류가 계속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도수는 더 높아지면서 당연히 그렇죠. 무거운 성분을 더 이상 갖고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탑에서 위로 갈수록 온도는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낮은 곳에서 얘가 다시 기체가 돼야 되니까 무거운 성분들을 계속 놔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끄트머리에 도달하면은 도수는 엄청 높은데 맛은 굉장히 옅은 그런 술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주정, 이것이야말로 서양 사람들의 스피릿, 그러니까 술의 가장 핵심만 남았다라는 뜻으로 주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얻어지는 술의 도수가 벌써 한 85도 정도 됐어요. 아이고, 야, 소독은 잘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아일랜드 위스키 중에 네. 이런 식의 연속식 증류를 해서 얻은 주정을 가지고 만드는 그레인 위스키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보드카, 러시아 친구들 보드카 부심 중에 70도
80도짜리를 그냥 한 시간에 털어놓는 것도 굉장히 음. 부심있잖아요. 네네. 네, 탁표님도 그런 거 몇 번 드셔보셨죠? 그럼요. 예. 저는 정말 식도가 탄다는 느낌이 네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탄다는 느낌. 그러니까 보드카도 이런 연속식 증류의 기술이 러시아로 전파가 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드카는 소주랑 사실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희석식 소주. 그래서 희석식 소주를 혹자는 코리안 보드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러시아 한 40도, 45도 되는 보드카에 물 좀 타면은 소주 느낌이 살짝 있긴 합니다. 근데 희석식 소주와 보드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네. 보드카는 그렇게 연속식 증류를 해가지고 고농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수치로 여과를 하죠. 그래서 그 완전히 여과된 상태에서 더 이상 뭘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물을 좀 넣어서 물도 순수한 물, 증류수, 그러니까 증류수를 넣는군요. 순수한 H2O를 섞어서 이제 농도만 좀 맞춰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미료가 맛이 들어가죠. 없잖아. 조미료 들어가야지. 이것도 좀 넣고, 예. 이것도 좀 넣고, 좀 감칠맛이 부족해. 이 알라딘 좀 조미료는 넣고. 이 조미료는 녹차 맛이 있고요. 저 조미료 뭔 맛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탄산 좀도 넣고 네. 시트러스 좀 넣고 그래야죠. 근데 그게 희석식 소주와 보드카의 철학적인 차이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속식 증류기가 일본으로 1895년에 건너갑니다. 일본에 들어간 다음에 1918년에 일본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1917년부터 정확히 14년부터 18년까지 일본에 엄청난 일이 점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쌀소동, 미소동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쌀소동을 겪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때 이미 일본에 우리나라에 마치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이촌향도 현상이 심각해져요. 이촌향도 현상이 심각해졌다기보다는 일본이 그때가 농산물 가격이 몇 번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네. 자연스럽게 농촌에서 도시로 직장을 찾아 젊은이들과 가족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농촌에서는 또 농업 생산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전국적인 쌀부족 사태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총리가 사임을 해야 될 정도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랬죠. 이때 이제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우리 쌀 그 식량 말고 쓰이는 걸 좀 줄여야 돼. 우리 쌀에 지금 한 8% 정도가 삭개 만드는 데 들어가. 이게 말이 돼? 일본 전체 쌀 생산량의 7, 8%가 예. 술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쌀도 없는데 이게 술 만드는 데다 이렇게 쌀을 많이 쓰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더군다나 이때도 일본은 그 술을 만드는 쌀은 품종이 달랐거든요. 네. 근데 걔가 수출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없어 밥을 굽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일본주 만든다고 저 논에다가 우리가 먹을 쌀을 키우면 훨씬 소출도 많이 나올 거고 굽는 사람도 없을 텐데 이 귀족놈들 이러면서 폭동을 일으켰죠. 일본에서 폭동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때 전국적 소요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과학자들 불러. 최고의 과학자들한테 자, 당신들은 지금부터 쌀을 쓰지 않는 술을 만드시오. 네, 뭐라고요? 쌀을 쓰지 않는 술을 만들어봐. 쌀을 쓰지 않는 술이면 뭐 맥주 만드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곡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술을 개발하시오라는 과제가 이제 떨어집니다. 이 과제가 떨어진 곳이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이제 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와 비슷한 그 카이스트랑 뭐 키스트랑 뭐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진 곳이었는데 이게 바로 이화학연구소라는 곳이었어요. 최고의 과학 연구기관. 리카 가가쿠 겐주쇼라 그래서 네네. 여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이때 당시에 일본의 나사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화학연구소가. 그럼요. 남아 있는데 지금은 민간 그 기업처럼 돼 버렸고요. 그렇죠. 이때는 어쨌든 국가기관이었고 그래서 이화학연구소니까 이걸 줄여서 이연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이화학연구소 이연. 그래서 일본어 발음으로는 리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쌀을 쓰지 않는 술 연구를 이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즈키 우메타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즈키 우메타로가 도쿄 제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의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농업이라는 거는 이 당대의 그 시대의 최첨단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혹은 항공 우주를 연구하는 것 같은 그런 위상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이 스즈키 우메타로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그 유럽의 어떤 과학 낭만주의, 뭔가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과학이 우리를 구원한다. 과학만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사조의 세례를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이었겠어요.
이 사람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B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탔어야 했어요, 사실은. 아우 탈만하죠. 충분히 탈만하죠. 네, 러일 전쟁 때 일본 병사들이 식량을 충분히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병에 걸려서 픽 쓰러져. 픽픽 쓰러지는 걸 연구하다가 너무 도정을 많이 한 곡물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양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비타민 B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일본어로 발표하는 바람에 국제학계 공인을 늦게 받아가지고 노벨상을 놓쳤다고 해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과학자가 팀장으로 있는 연구진에서 이제 쌀을 쓰지 않는 삭개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야, 쌀을 쓰지 않는 일본주라 니혼슈라 네네. 과연 먼저 이제 니혼슈 일본수를 분석을 해봤죠. 네. 자, 이 니혼슈라 함은 무릇 알코올이 16%에서 18%야. 그렇죠. 그 다음에 한 4%가 맛에 관여하는 성분이고 나머지는 물이야. 자, 요거를 이 4%를 규명해서 그렇지. 요거를 에탄올에 섞으면 주정에 섞으면 사케가 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주정을 희석시켜 물 넣고 거기다가 쌀뜨물을 넣어볼까? 약간 그런 느낌? 느낌이죠. 네. 네. 콩을 갈아 집어넣어볼까?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일단 주정을 자기 손에 들고 있다는 그 자신감이 좀 과했던 거야. 과했죠. 뭐 주정만 쓰면은 나머지는 다 뭐 성분만 규명하면은 술 되는 거지 뭐. 탁피 혹시 미국에서 항공우주과학박물관 가면은 우주 아이스크림 파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먹었던 아이스크림이라고. 그거 일단 드셔본 저는 적 별로 있습니까? 먹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그거 그냥 아이스크림 분말입니다. 네, 네, 목 엄청나게 막혀요. 네. 근데 성분은 완전히 똑같죠. 아이스크림과. 자, 그래서 요 4%가 뭐냐? 네. 유기산들. 그러니까 이제 뭐 호박산, 숙신산, 아세트산 이제 이런 애들. 네. 그리고 아미노산. 요거는 뭐 글루탐산도 들어가고요. 글루탐산은 우리 마식군의 성분 아닙니까? 그쵸. MSG. 네. 네, 그리고 아니 적당한 조미료 사용은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럼요. 네, 네. 당연히 맛을 위해서 아니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 적은 노력으로 맛을 맛있게 만들어 주는데 저는 조미료 사용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닐알라닌 성분 그리고 네. 포도당, 메가당 같은 당류.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소량이 존재하는 몇몇 무기물질 이런 것들. 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쌀을 안 쓰고도 좋은 일본술, 니온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전나무 껍질이랑 뭐 옥수수대에서 뭐 호박산을 만들고 네. 뭐 콩과 밀에서 뭐 아미노산을 추출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네. 만들어 봤더니 놀랄 만큼 맛이 없더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미국 우주 아이스크림 놀랄 만큼 맛이 없습니다. 어떤 맛이냐면 정말 놀라울 만큼 분유 맛이에요. 자, 그래서 네. 야, 이대로 완전 그 순합성식으로는 이건 좀 안 되고 네. 들어가는 쌀의 함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가보자. 음.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의 니혼슈 발효를 좀 진행하다가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향 성분을 좀 첨가를 해가지고 주정도 좀 타고 해가지고 네. 만들어낸 것은 상당히 그럴싸하더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화학 연구소에서 만든 술이라고 해서 이연주 즉 리켄슈라고 요걸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 군인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 이게 놀라운 게 세계 군대가 술을 많이 보급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술을 공식적으로 보급하지 않은 현대적 군대를 따지면 사실 현대 미군 시초 같아요. 근데 미군도 맥주 같은 위스키 같은 것들을 알게 모르게 보급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군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까지 군에게 여러 가지 술을 공식적으로 보급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리켄슈의 엄청난 스폰서가 되어준 게 바로 군부입니다. 아니 민간에서 안 팔리니까 그걸 어디다 버려요? 야, 저 군대 먹여라. 더군다나 이때가 되면 네. 일본도 군대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 수백만 군대가 있었는데 네. 그 군대에게 술 먹이려면 비싼 거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군대 입장에서는 그것과는 약간 맥락이 다른 게 일단 그렇습니까? 지휘부에서 이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 아, 그래요? 일단 싸다. 음. 그리고 유통기한이 일반 사케에 비해서 일반 니온슈에 비해서 길다. 네. 주정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약간 강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유통기한이 길어지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군 그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자기들은 이제 더 좋은 뭐 이제 다 이긴 조건 먹었겠지. 당연하지. 그렇지만 뭐 말이라고 해요. 야, 우리 어떤 천황 폐하를 보유하는 어떤 황국 그 군대의 어떤 정신으로 무장된 우리 병사들에게는
요 정도 술이면 그냥 적합한 것 같아. 지난번에 야마도군의 중대가 전투에서 좋은 공을 세웠어. 술을 줘야 되는데 비싼 걸 주긴 아깝고 그 리켄슈 갖다 주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부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주고 네. 완전히 그 대량으로 매입을 하고 뭐 이게 경진대회 같은 거 열어가지고 리켄슈 경진대회 열어가지고 뭐 표창도 주고 이렇게 아이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942년이 되면 또 뭐가 나오느냐? 네. 이제 만주에 거주하는 음. 일본 사람들 중에 이제 여긴 쌀이 너무 안 돼. 이 니혼슈를 만들려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발효 중인 사케에다 이번엔 리켄슈를 섞어. 일종의 블렌딩이네요. 네네네. 음. 그래서 양을 늘리는 방법을 개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불렀느냐? 야, 같은 양의 재료만 있으면 우리는 3배 수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네. 3배 증량 청주라고 불렀던 거죠. 탁피디님 지금 그 연속식 증류유 아일랜드 세무 공무원이 개발한 연속식 증류조부터 일본이 쌀을 아끼기 위해서 만든 리켄슈 이연주까지 말씀을 하신 거는 네. 결국은 우리 희석식 소주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럼요.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술을 만들 때 네, 일단 주정이 있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모자란 것들은 향미 성분을 넣어서 해결한다라는 네, 아이디어가 여기서 온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대 우리가 먹고 있는 희석식 소주도 역시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라기보다는 이런 인류 보편사, 그리고 인류 보편적 맥락에 이건 뭐 인류 있는- 보편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뭐 대동아 공영권 보편? 위험한 발언을 네, 그건 인류 자르자. 보편, 네. 뭐 인류 보편이라기보다는 네. 네, 뭐 이제 일제 치하의 어떤 커먼 센스. 일본의 강한 영향을 받았을 네, 네, 테니까 네, 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면 네. 우리의 현대적 개념이 희석식 소주는 언제 생긴 겁니까? 일단 이 리켄슈 얘기를 좀 마무리를 좀 네. 할게요. 그래서 사실 전쟁과 함께 급속도로 없어집니다. 그렇겠죠. 누가 맛이- 계속 이런 거 먹고 싶겠어요? 맛이 없는데. 맛이 없는데. 그리고 군대가 사라졌어. 그렇죠. 군대가 없어. 먹을 사람들이 없어. 그렇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과학 만능주의 음. 뭔가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도 거대한 폭탄 두 방을 맞으면서 아하.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예, 과학기술의 총화에 네. 의해서 사라졌죠. 네네. 근데 이제 일본의 어떤 술 명칭에도 아직 그 좀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고태 PD님은 이제 혼조조 아시잖아요. 네네. 혼조조. 예, 혼조조라는 게 이제 한자로는 본양조인데 그렇죠. 이 본양조가 다이긴조보다는 아래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굳이 혼조조, 그러니까 네. 본양조를 했다고 술이 가격이 저렴하거나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맛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본양조법이 말 그대로 메인스트림이라는 건데 그렇죠. 일본 술에서 지금은 이게 완전 메인스트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술 만드는 방법이 전쟁 때 생겨가지고 하도 히트를 치다 보니까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본양조다. 그래서 본양조법은 뭐냐면은 양조 알코올을 좀 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만주에서 했던 리켄슈에 주정을 넣어서 양을 늘리는 그렇죠. 3배 증양주가 네네. 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혼조조죠. 네네. 그래서 이 주정을 탄다는 거에 있어서 주정을 탄 술이라 해서 무조건 우리가 좀 배관시할 필요는 없고 사실은 그 준마이 다이긴조 아니라 그냥 다이긴조에는 주정이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그 타는 양에 의해서 살짝 넣는 거는 뭐냐면은 맛을 좀 더 또렷하게 해주기 위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많이 넣는 거는 이제 양을 늘리기 위한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맞아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니혼슈 중에서는 이런 양조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맛이 좀 또렷한 계열들이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더 좋아한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 술 잘 드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혼조조라 그래서 항상 싼 건 아닙니다. 혼조조도 굉장히 고급품들이 있어요. 다이긴조보다 때로는 더 비싸기도 합니다. 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준마이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해방 이후에 네. 그 사실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던 강화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하. 주정이라는 것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네. 요거 봐라 여기다 물 타서 팔면은 뭐 그렇죠. 그 소주 꼬리에다 소주 내려서 하는 것보다 훨씬 손도 덜 가고 싸고. 뭐 값은 똑같이 받을 수 있고 뭐 할 것 잘 같은데 모르는 저 김첨진들을 속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정의 물탄술이 일제 시대 때부터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었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조선에서도 리켄슈들이 만들어지죠. 리켄슈의 조선판이 나오군요. 네네. 우리가 그 흥미진진한 얘기를 네. 지금 하시는 거는 드디어 본격적인 한국식 희석식 소주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여기서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내일 네. 방송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의 목적은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나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미성년의 음주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밤 되세요.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